한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악관, 크레물린, 베이징, 도쿄 모든 상황실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이 독도로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24시간째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BBC는 전쟁 임박이라고 보도했고 NHK는 한국 대응 능력 상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5년간 동아시아를 지켜본 전문가로서 이 침묵이 주는 서늘함을 느꼈으니까요.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톤, 한국은 왜 침묵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카카 모릅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며칠 뒤 한국 해군 기지에서 본 그 광경은 제 35년 경력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지만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스톤 박사.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스크린에는 독도 인근 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3척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이 18시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내게 물었죠.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각하, 침묵하는 국가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에릭 스톤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실 수석 자문관이죠. 3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였어요. 해양 감시, 정찰, 첩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위기 상황을 다뤘죠. 하지만 그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독도 접근까지 9분. 분석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얼렸습니다. 스크린 위 붉은 점 3개가 시속 28노트로 전진하고 있었죠. 한국 측 반응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항해 성명 없음, 스크램블 없음, 함정 출동 제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일본이 제출한 300페이지 자료였죠. 17세기 은주시청 합기, 1905년 시마네 현고시, 1951년 미국 문건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국무부 법무팀도 하자 없음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페이지 모서리에 희미한 잉크 번짐이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원본 위에 덧칠된 자국이었어요. 일본이 이런 실수를 하는 나라인가? 그 질문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죠. 스톤, 한국으로 가시오. 지금 당장. 각하,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조용한 나라가 가장 위험하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경력 동안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상황실을 나오는 순간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일본 구축함 추가 2척 합류. 총 5척이 독도를 향해 전진 중. 복도 스크린 위 붉은 점이 5개로 늘어났죠. 한국 반응은 여전히 없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멈춰섰습니다. 5척이라고?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었어요. 전면전 직전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18시간째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함정도 전투기도 성명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나는 차에 올라타며 일본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300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역사 기록, 지도, 국제법 해석까지. 모든 게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잉크 번짐이 계속 신경 쓰였죠. 뭘 숨긴 거지? 공항으로 가는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CIA 보고서를 받았어요. 일본 함정 독도 6해리 진입. 한국 측 여전히 무반응.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왜 침묵하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나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판단 기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국제 여론에서 밀릴 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 침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탐핵 위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나는 독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5척의 함정이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과 함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외교부 김현준 국장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조차 없이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죠. 곧 동해로 이동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냉담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의 절제된 긴장감 같은 거였어요.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렸고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은 20시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 함정 5척이 독도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항해 성명 하나 없이 완전히 조용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군 1함대 사령부였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70년간 묵묵히 쌓여온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해병대원들과 장교들이 정렬해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군기가 아니라 절제된 자신감 같은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준비됐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김 국장이 나를 안내한 곳은 지하 3층에 위치한 작전 통제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5m 높이의 천장, 사방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 그리고 중앙에 펼쳐진 3D 해역 지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동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모든 함정과 항공기, 심지어 민간 선박까지 속도와 톤수, 방향과 심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 해군 시스템보다 정교한데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펜타곤과 태평양 사령부의 시스템을 수없이 봤지만 이 정도 통합 감시망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한 명의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대령이었죠. 스톤 박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 한쪽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 5개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일본 구축함이었죠. 지금 독도 사해리 지점입니다. 속도 26노트, 방위 345, 엔진 회전수 분당 2300.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엔진 회전수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음향 패턴이 우리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저 5척이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언제 정비를 받았으며 현재 연료가 몇 % 남았는지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 추적이 아니라 완전한 도메인 장악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항구를 출발하기 3시간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의 침묵이 왜 무서웠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 준비였던 거죠. 이 대령이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독자 감시 기술이라고 발표한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작년에 도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은 해양 감시 위성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유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죠. 작년 그들이 발표한 신형 레이더 시스템도 사실은 우리 알고리즘을 역설계한 겁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 함정들은 눈먼 상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일본이 독자적인 해양 감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정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김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 속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김 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톤 박사님, 우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그 전략 뒤에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이준혁 대령이 나를 부두로 안내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바다 위를 덮고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거대한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KDDX 구축함이었습니다. 길이 170m, 배수량 10,000톤이 넘는 그 함정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요새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놀라운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체 표면을 덮고 있는 무반향 스텔스 타일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았고 함교 구조는 각이진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수없이 봤지만 이 함정은 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승함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함정 내부의 정숙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반적인 구축함은 엔진 소음과 환풍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기 마련인데 이 함정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죠. 방음 설계가 완벽했고 모든 장비가 진동 저감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함교에 올랐을 때 나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360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중앙 전투관리 시스템은 3D로 구현된 전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해 전역의 모든 항적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표시됐고 위협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었죠. 이 대령이 함 측면의 수직 발사대를 가리켰습니다. 128셀입니다. 대함 미사일부터 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미국 알레이버크급이 96셀, 일본 마야급이 96셀인데 한국은 128셀을 탑재하고 있었죠.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마야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미사일 사거리, 스텔스 성능, 전투 관리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섭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한 시스템만 봐도 이 함정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 대령이 나를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잠수함 도크였죠.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지하 동굴 같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검은 괴물 같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고래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83m, 무반향 코팅으로 덮인 선체는 빛조차 삼켜버리는 것 같았죠. 나는 잠수함 옆으로 다가가며 손으로 선체를 만져봤습니다.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웠고 마치 어둠 자체를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2주간 잠항이 가능하고 수중 음향 신호는 배경소음 수준 이하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나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잠수함 함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도크 전체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죠.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도 잠수함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거대한 침묵 덩어리가 주는 중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SLBM은 어디 탑재됩니까? 이 대령이 함 중앙부를 가리켰습니다. 6발 탑재, 사거리 1500km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의자를 붙잡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1500km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열도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70년의 시간이 이 검은 철갑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죠. 해가 질 무렵 나는 다시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침묵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당신들의 실체를 몰랐군요. 김 국장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과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하니까요. 그 순간 스크린 위 붉은 점 5개가 여전히 독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을 끝낸 상태였고 일본은 그걸 모른 채 전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서울 시내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일본이 제출한 300페이지 문서로 가득 차 있었죠. 침대 옆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나는 다시 한번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논리는 완벽했고 증거는 체계적이었으며 법적 해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35년간 수없이 많은 국제 분쟁 자료를 검토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문서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109페이지를 확대했을 때 나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모서리의 잉크 번짐이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확대 비율을 200%까지 올리자 원본 글자 위에 다른 잉크로 덧칠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스캔 과정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패턴이 132페이지, 178페이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죠. 일본은 이런 실수를 하는 나라가 아닌데. 나는 중얼거리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의심 지점을 하나씩 표시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로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24시간째 침묵 유지. 국제사회 우려 확산. 화면을 켜자 앵커의 긴장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구축함 5척이 독도 사해리 지점까지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 침묵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NHK 뉴스도 BBC 뉴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의 침묵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7시, 나는 외교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김현준 국장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 임박 상황인데 왜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김 국장은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진실은 조용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대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국장이 처음으로 눈을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우리가 대응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본 KDDX 구축함과 고래급 잠수함, 그리고 지하 통제실의 압도적인 감시 시스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니, 한국은 대응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해군기지 통제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구축함 5척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각 함정의 속력 변화, 방향 전환, 각도, 심지어 함교에서 송수신되는 무선 신호의 주파수까지 전부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준혁 대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이 10분 전 속력을 2노트 줄였습니다. 엔진 과열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엔진 과열까지 파악하십니까? 음향 신호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저 함정은 오늘 저녁까지 독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은 일본 함정의 기술적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문제를 겪을지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완전한 장악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만약 이 문서가 조작됐다면, 만약 일본이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미국 정부의 수석 자문관으로서 일본의 논리를 신뢰했고 한국이 국제 여론에서 밀릴 거라고 판단했었죠.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고 국무부 전체가 내 분석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문서의 작은 잉크 자국,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조용한 자신감이 내 판단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뒤에는 70년간 쌓아온 힘이 숨어 있었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침묵 뒤의 진실이 두렵다는 걸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UN 주최 긴급 국제회의가 소집됐고 독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죠.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300페이지 문서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 앞은 이미 각국 언론사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NHK, CNN,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각국 대표단을 향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나는 그 인파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고 지정된 미국 대표단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장은 반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중앙 연단을 중심으로 각국 대표단이 홀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8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었고 각자 노트북과 태블릿,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선두에 선 아오키 외무차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법률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도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면서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독도의 지형이 회의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아오키 차관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죠. 17세기 일본 고문서, 1905년 시마네 현고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관련 문서까지 30분 동안 쉼없이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바뀌었고 각종 그래프와 지도, 역사자료 스캔본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거의 예술에 가까운 프레젠테이션이었고 법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었죠. 일본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때 회의장 왼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단 7명이었고 노트북도, 프로젝터도, 심지어 서류 가방조차 거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만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일본 측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섰지만 스크린은 켜지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나 역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삼국사기 512년 이사부 장군 기록입니다. 우산국을 복속하다. 지금의 독도입니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들어올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1500년 전 기록이 회의장 중앙에 놓였고 모든 대표단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도 그래프도 없었지만 그 한 장의 종이가 주는 무게는 일본의 30분 발표보다 무거웠죠. 두 번째 문서가 나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 변조 불가능한 조선왕조실록 원본입니다. 한국 대표는 문서 출처와 보관 위치, 국제표준 아카이브 등록 번호까지 정확히 명시했어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일본 측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세 번째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용복 진술서 1696년. 일본 막부가 공식 인정한 문서입니다.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일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1696년에 한국 대표가 문서를 확대해서 보여주자 일본어로 쓰인 원문과 함께 에도 막부의 공식 인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일본 대표단 테이블에서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오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미국 국무부 비밀 해제 문서까지 총 127개의 원본 자료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쌓였죠. 화려함은 없었지만 각 문서마다 출처가 명확했고 검증이 가능했으며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박수보다 강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일본 측으로 향했고
일본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나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국이 제출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히 안용복 진술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영국 대표는 1696년 문서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감탄했고, 독일 대표는 이 정도 보존 상태라면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이었어요. 아오키 차관이 분노한 표정으로 부하 직원들을 몰아세우고 있었고, 그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고 기둥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왜 태정관 지령을 빼먹은 거야? 1877년 문서가 왜 우리 자료에 없는 겁니까? 아오키 차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불리하면 빼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국제회의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걸 말이죠. 태정관 지령이라는 건 처음 듣는 문서였지만 일본 측이 그토록 당황하는 걸 보니 분명 결정적인 증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회의장으로 돌아왔고 휴대전화로 태정관 지령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NHK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전 해상자위대 제독 긴급 생방송 출연. 나는 회의장 밖 라운지로 달려가 벽에 걸린 TV 화면을 켰습니다. 일본 NHK 스튜디오였고 75세쯤 돼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앉아 있었어요. 자막에는 사토 민노루 전 해상자위대 제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독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토 제독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도 해역 감시는 우리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해군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는 말을 잇지 못했고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사토 제독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형 해양 감시 시스템, 그것은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역설계한 것입니다. 정찰 기술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이건 자위대 내부에서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년 격차라고. 미국 정보당국은 일본과 한국의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10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었죠. 라운지에 있던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화면을 보기 시작했고 곧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게임 끝 아닌가?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왜 일본은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 이해가 안 된다. 나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끼리 기술 격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일본은 그걸 숨기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던 걸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몰래 활용하면서도 겉으로는 독자 기술인 것처럼 포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일본 측을 향했고 아오키 차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가 익명 제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990년대 작성된 문서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내부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보고서였고 제목은 다케시마 영유권 분석 최종 보고였어요. 나는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적 근거 및 국제법 검토 결과 독도는 한국 영토로 판단됨. 단, 정치적 이유로 공식 입장 변경 불가. 1994년 작성,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고 일본 대표단 테이블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 대표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진실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500년의 기록을 가지고 왔고 일본은 30년의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127개 문서 전부를 회의장 중앙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삼켰고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진실이 거짓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이틀 뒤 서울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국 무관과 언론사 기자들이 초청됐고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죠. 국방부 청사 지하 1층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이미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천장에는 6대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스크린 6개가 동시에 켜지면서 회의실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한반도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 7기의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두 번째 화면에는 동해 전역을 커버하는 레이더 기지 30곳의 탐지 범위가 3D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독도 반경 700km 내 모든 함정, 항공기,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확대되면서 동해상에 떠있는 수십 개의 점들이 나타났어요. 각 점마다 국적, 함명, 속력, 방위각이 표시됐고 심지어 수중 잠수함까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일본 함정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해군 함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미 해군 무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쥔 펜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 3척이 현재 작전 중이며 SLBM 탑재 사거리는 3000km입니다. 3000km라는 숫자가 회의실을 휩쓸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는 물론이고 중국 주요 도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무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주저앉았죠. 브리핑이 끝난 뒤 펜타곤에서 긴급 분석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태블릿으로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일본의 독자 해양 감시 능력은 실체가 없음. 일본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한 시스템의 68%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32%도 미국 위성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30년간의 거짓이 30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쿄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전격 사퇴했고 외무성 아오키 차관도 사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NHK를 통해 보도됐죠. 일본 언론은 국가적 수치, 전대미문의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었고 도쿄 거리에는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 호텔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사와 신니치입니다. 전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 과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고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박사님, 독도는 처음부터 한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은 1995년부터 2023년까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였고 각 문서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로 판단됨이라는 결론이 반복되고 있었죠. 나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사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국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건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겁니다. 그날 밤 오사와가 가져온 문서들은 국제 언론에 전부 공개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본 전역이 폭발했습니다. 도쿄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진실을 밝혀라, 정부는 사죄하라는 구호가 도심을 뒤덮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이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이 카메라 앞에 섰고 그는 30초 동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고함이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30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고 나는 그 순간 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일본 전 외무차관의 사과 이후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이었죠. 백악관에서 긴급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고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집무실에는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속이면 끝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각하,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 잠수함 기술, 통합방위망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평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35년 경력을 총동원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일본은 화려하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그리고 미국은 그 거짓말을 믿고 전략을 짜왔다고 말이죠.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사흘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나는 참모진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미국은 이를 공식 인정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은 70년 동맹 붕괴, 미국 일본 버리고 한국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BBC는 역사적 전환점,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라고 보도했죠. 일본 NHK는 속보 자막도 띄우지 못한 채 침묵했고 도쿄 증시는 개장 30분 만에 4%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울 청와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청와대 연단에 섰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30초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전 세계 언론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죠. 총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30년간 잘못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사과는 일본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3번 반복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70년간 쌓여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었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뒤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미국 대표단 고문 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 참석했고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의장이 의안을 낭독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사회 공식 입장 표명의 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0, 20, 50, 100, 150.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고 기권도 없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총회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찬성 187, 반대 0, 기권 0.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유엔이 공식 인정합니다. 사상 최초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고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보냈죠. 나는 그 순간 187개의 손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독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독도를 방문하게 됐고 헬기가 독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래로는 푸른 동해가 펼쳐져 있었고 작은 바위섬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고 나는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70년간 이 섬을 지켜온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천천히 기념비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70년의 인내, 진실의 승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유엔군 전사자들을. 나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스톤 중령이 전사한 바다가 바로 이곳이었고 그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나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땅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독도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동아시아를 분석한다고 믿어왔지만 그날 비로소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증명했으며 기술과 기록과 품격으로 세계를 움직였죠. 일본은 30년의 거짓으로 무너졌고 한국은 70년의 준비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실은 결국 돌아오고 품격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